안녕하세요. 중앙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쿨하게, 뉴스보다 핫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죠? 예, 사실상 TV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네. 자주 나오시니까 예, 자주 불러주셔서 따로 인사는 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이제 외환시장, 우리 환율 어디까지 갈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또 외환시장하고 우리가 요즘 같이 봐야 되는 게 주식시장일 것 같은데, 지수도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그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가두리 주식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상단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까지 가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외국인 자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외환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이게 1,100원이 강력한 저지선이다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1,100원 뚫렸죠? 예, 한번 1,100원 불렸죠. 한번 뚫렸어? 네. 1,090원도 뚫렸었나요? 90원은 막았나요? 네, 90원에서는 아직까지 뭐 당국이 움직이고 있고. 90원 네.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고. 없죠. 네. 네. 자, 그러더니 또 갑자기 1,100 한 10몇 원까지 가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도대체 종횡을 못 잡겠는데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돼요? 외환시장. 예, 제가 뭐 먼저 말씀을 네, 김 드리면은 선생님 예, 먼저. 말씀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장님이 말씀이 많으시거든. 그러니까 출연 시간이 확보가 되려면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예, 일단 뭐 제가 먼저 그 외환시장 추이나 그 네. 요인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그 연초부터 이제 신흥국 위험이라든가 네. 한국의 어떤 금융 위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1,200원을 넘어가서 네. 뭐 1,240원, 1,250원까지 근처까지 가고 그랬는데 한 3월 정도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원화 강세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랬죠? 뭐 상당히 길게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요인을 이제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도 중요하지만은 비미국 쪽 특히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유동성을 푸는 뭐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글로벌 금융 위험을 좀 약화시키고 네. 반대로 이제 그 어떤 글로벌 자금의 위험 선호도를 좀 부각시키는 네.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잦아들면서 결국 글로벌 전체 자금이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어떤 신흥국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가장 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연기 3월달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금리 인상을 연기한다는 그것도 일종의 어떤 통화 정책의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글로벌 유동성을 팽창시키고 그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을 하는 자금 유입을 흘러 들어오게 하는 촉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 경제상으로 볼 때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성장 저물가이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지만은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성장률이라든가 성장 기조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2월 달에 이제 그 월간 이제 수출 증가율이 최악의 수치를 나타낸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수치는 나타냈지만은 6월까지는 거의 플러스에 근접하는 형태로 일단은 이제 지표상으로는 좀 개선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을 본다면은 글로벌 자금 시장의 어떤 위험 선호도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어떤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그 펀더멘털 개선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내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몰려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원화 강세, 좀 환율을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수 선생님 분발하셔야 되겠네. 만만치 않으시네 인제 보니까. 네. 자, 뭐 하여튼 큰 거는 우리 김선태 팀장이 잡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속의 개별 이슈를 하나하나씩 딱 짚어서 이제 보고 싶은데, 네. 일단 S&P. 네. 아니 생각도 않고 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저건? 저 스탠다드 포어스 네. 우리 신용 등급 올려준 우리 거. 신용 등급 올려준 거. 예. 더블 A죠. 네. 더블 A면 마이너스 때 있잖아요. 예. 보니까 그때 기사 보니까 우리보다 이제 신용 등급이 더 나은 데가 전 세계에서 6개 국가, 6개밖에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이제. 예. 근데 뭐 예전하고는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신용 등급 올려줬다. 3대 신용 평가가.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감업했죠. 감사합니다 하고 뭐 성원이 만극하옵니다인데 요즘은 뭐 매체들의 뭐 사설을 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냉철해지셨어요. 네.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성적표라기보다는 빚 갚을 능력이다 하는 것과 또 대체적인 반응이 시장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뜬금없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또 97년에도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 등급 한 7단계, 8단계 뭐 정크급으로 떨어뜨리기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그때 거의 더블 A급이었는데요. 네. 뭐 그리고 빅쇼트 같은 영화의 영향도 크죠. 우리가 그쪽 애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히 뭐 이지적인 그런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도 수수료 받아 먹고 사는 수익을 걱정. 예. 네. 시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환율이 1,100원을 깨고 내려오는 1,100원은 심리적으로도 지지선이었습니다만 이따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2014년 그때 7월 우리 글로벌 달러 강세 원자재 급락 그 시작 시점 네. 1,800원 40전에서부터 한 이번에 3월 달에 봤던 1,245원까지 흔히 이제 딜러들이 또 테크니션들이 다 보는 기술적으로 올 수 있는 맥시였거든요. 1,100원 근처가. 그 일시적으로 깼다 하는 데는 S&P도 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외환 당국이 미국이 이제 너네 개입하지 마라 그러고 지금 관찰 대상국 지정하겠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지금 정도라면 개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야단 안 맞나요? 뭐 이제 좀 환율이 네. 좀 이렇게 속도의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인포맥스의 2116 화면 보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기간별로 각 통화들의 어떤 절상절하 속도를 갖다 보는 데는 이 표가 참 좋더라고요. 전 딴 거보다 브렉시트 이후를 한번 봤습니다. 네. 브렉시트 이후를 봤더니만 이게 우리 원화가 거의 뭐 7% 가까운 상승입니다.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절상률로 봤을 때, 네. 절상률로 봤을 때 뭐 6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한 6.84% 오늘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까 뭐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이런 식이고, 엔 그동안에 강세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급한 거죠. 급하다면은 우리가 뭐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얼마든지 정당화된다고 보고요. 네. 무슨 뭐 꿀 발라놓은 레벨도 아니고 100엔만 깨지려고 하면은 아소다로를 비롯해서 일본 재무성 그 고위 당국자들이 막 마이크를 잡고 나오는데 그러죠. 뭐 관찰 대상국이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그렇게 개입 문제 그걸로 우리가 너무 미리 알아서 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저의 뭐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환율 조작에 관해서요 미국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뭐 불과 며칠 전에도 뭐 윌리엄 더들리 나와가지고 그 세치혀로 또 달러에 100엔 깨지는 날 또 나와가지고 또 슬쩍 또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세계 최고의 환율 조작. 예. 거기 비해서 우리는 돈까지 써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하는 건데 네. 그거 갖고 미국이 뭐라 하면 섭하죠. 이게 더 이 지금 정도 환율이면 개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예, 그게 뭐 뜯어올리는 식의 개입이 아니라면은 하방만 막는 예, 정도는 예, 그 정도 갖고 이렇게 트집 잡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럴 거 아니다. 그 여쭤보는 김에 네.
엔화가 지금 100이 잘못하면 깨질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일본에서 선물 패키지를 내놓나요? 뭐 오늘 안 그래도 월스 일본이 어디까지 방어할 생각인 걸로 알고 계세요? 오늘 또 월스저널에서 또 이렇게 뭐 에드벌룬을 띄우더라고요. 네. 혼다이스로. 네. 뭐 아베한테는 경제 멘토도 많습니다. 무슨 뭐 하마다 고이치 교수라든지. 네네. 예, 혼다이스로도 이 양반은 지금 스위스 대사인데 네. 외교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칭 뭐 아베노믹스 설계자이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그 뭐 마이크 잡고 나서기 좋아하는 구로다가 요새 가만히 입국 다물고 있는 반면에 그러게요. 혼다이스로 이 양반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대요? 그래서 뭐 월스저널 기사를 보니까 곧 한번 어마어마한 부양차를 한번 띄운다. 뭐 그 얘기는 이제 헬리콥터 머리까지도 염두에 둔 듯한 얘기 같고 네. IMF에서는 그거 답 아니다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리는 것 같은데요. 백엔이 붕괴된다면은 아프죠. 굉장히 아플 텐데. 예, 굉장히 아플 거고 그러고 나면은 요즘 이제 시장이 우리 서울 외환시장도 뭐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만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봐서는 어느 레벨이 돌파되거나 무너졌을 때 흔히 말하는 딜러들끼리 하는 말로 볼 레벨은 봐야 된다 하는 그 점에서 빨리 가준다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건 네. 돈 벌기가 좋은 거예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140, 1150 라운드가 깨졌을 경우에는 이건 1100원까지는 편안하게 숏을 칠 수 있는 장이다. 네. 그리고 진짜 가주더라 1100원까지는. 네. 이제 지금 요 1100 근처에서 이제 공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네.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1090원 어떤 지금 당국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여기도 무너진다면은 이것도 쑥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오버해서 2014년에 봤던 1008원 근처, 1000원 근처 가자는 전망이나 어떤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가 어려운 거죠. 네. 지금 현재가 어려운 건데 일단 하루에 뭐 10원 이상 움직이는 환율 이거 갖고 변동성 커졌다 할 건 아니고 남들 뭐 하루에 1엔 움직이는데 1엔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려면 우리 한 14원, 15원 움직여야 됩니다. 늘. 네. 그런 척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원 이상 움직인다 갖고 변동성 커졌다 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딜링 세력들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고 설령 이렇게 손절을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꺾고 나면은 어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 기업들이 힘든 거죠. 기업들이 이게 좀 대처하기에는 예전보다 환율이 원하던 레벨 내지는 다들 이렇게 회자되는 레벨까지 빨리 가준다 하는 측면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찝찝한 거는 지금 이번에 이 환율 하락이 원화 강세가 모두가 즐겁지 못하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뭐 수출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환율에 수출업체들이 당혹스러운 거야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네. 흔히 이제 수입업체들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해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연초 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망할 것 같았거든요. 미국은 뭐 금리 한 4번씩 올린다고 겁주죠. 네. 뭐 위안화 뭐 난리 칠 것 같죠. 유럽도 곧 뭐가 있을 것 같고 브렉시트 얘기 계속 나왔고 저 또한 마찬가지 소위 말해서 환율을 가지고 미리 어디 가서 남들 앞에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대목을 놓친 거는 저도 지금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45원, 1230원 갈 때 그때 1300원 간다고 흥분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그럴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 시그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주춤주춤했고 그다음 우 떨어지는 와중에 수입업체들도 미리 뭐 유산슬은 다 쓰는 겁니다만 이게 다들 오른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들 해지해 놔서 지금 이 환율 하락을 갖다가 그다지 당기는 세력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또 문제죠. 오죽하면 역키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김선재 팀장님. 네. 결국 우리 환율은 뭐 이런저런 거 우리가 이슈를 다 따져봐도 우리 당국에서 방어한다 만다 별 얘기를 다 해봐도 결국은 이제 옐런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지금 환율은 결국은 돌고 가보면 옐런으로 갈 텐데, 그죠?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그 미국 쪽은 이제 어떤 변동성 확대 요인 뭐 이런 거는 될 수는 있지만은 네. 펀더멘탈하고는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괴리된 뭐 그렇죠. 이런 괴리가 돼 상황이라고 있죠. 뭐 그렇죠. 펀더멘털하고 괴리가 돼 있어도 어떤 단기 추세를 결정하는 데는 네.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영향이 네. 상당히 크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이 늦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 여타 통화 강세 이 기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좀 하반기 이후를 생각할 때는 네. 뭐 조금 그래서 하반기 저는-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예,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좀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이제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아까 이제 6월까지 이제 개선되다가 네. 지금 뭐 거의 플러스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올랐을 것 같다가 뭐 7월달에 다시 10%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출 증가율하고 그 BIS에서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 네. 원화 가치, 네. 원화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를 보면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출이 그 뚜렷하게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네. 원화 가치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상당히 높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 옐렌의 영향력이 네. 상당히 크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발표 그 영향력을 미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좀 펀더멘탈 요인 중에서 네. 국내 수출 증가율이 그 원화 추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일단 수출 보고 있습니다. 증가율인가요? 아니면 그 경상수지인가요?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실질적으로는 떨어지면 경상수지 지금 더 커지거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결정을 하지만은 네. 예, 어떤 기술적으로는 수출 수출 증가율로. 증가율하고 그 원화 가치 지수, 네.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이런 상관관계가 0.8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우리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회복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그렇죠. 이제 네. 좀 원화 강세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리하게 이제 경기가 이제 뭐 아주 크게 살아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수출 증가율이 다시 조금씩 꺼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원달러 환율도 1,100원대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바닥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수출 증가율이 그 펀더멘탈하게는 우리 원화 환율을 네. 결정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출 감소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원화는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 네.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바로 그 뭐 며칠 전에 윌리엄 더들리하고 데니스 로카트 두 양반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한 번씩 공포탄을 빵빵 날려줘서 예. 거기는. 예. 뭐 더들리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서열로 따지면 3위 아닙니까? 네. 뭐 옐렌, 스탠리 피셔 다음에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말빨은 1등인 것 같아. 말빨 1등이죠. 네. 그리고 뭐 실제 오퍼레이션도 뉴욕이 한다고 봐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튿날 그 다음 날 나왔던 FMC 7월 FMC 의사록하고는 또 전혀 딴판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뭐 한 3주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 더들리 발언이나 거기서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시장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로카트 같은 경우는 2번 올려도 되지 않겠나 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전 세계 패드워처들이 특히 월가 중심에 패드워처들이 아주 뭐 짜증을 낸다, 질린다. 그러면서 연준을 갖다가 그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뭐 점잖은 표현입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그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네. 조현병이. 네. 예, 좀 그렇죠. 그러니 장난을 쳐도 너무 오래 치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뭐 그러한 불만이 오래됐습니다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20세기까지에 통했던 그 모든 경제학 이론이 다 이렇게 무용할 정도로 중앙은행들이 다 설치고 무슨 마이너스 금리도 하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네 마네 이 정도까지 오면서 시장의 야성이란 야성은 다 죽고 말입니다. 전부 이제 그 사람들만 쳐다보는 장이 됐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브렉시트도 있었고 위안화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보면은 돌고 돌아 또 연준이에요. 돌고 돌아 연준이고 이제 의사록 7월 의사록하고 또 더들리 발언하고 또 이렇게 상충되니까 그러면 결국 26일 날 옐렌이 뭐라 그럴까? 심지어 뭐 호빗이랍니다. 호킷이 매파적이다. 도빗이 비둘기파기적이다.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매인지 비둘기인지 우리말로 매둘기. 매둘기. 네. 네. 예, 뭐 그런 식인데 그래서 만약에 옐렌 의장이 이번에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고 잭슨 홀 연설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말이죠. 금리 인상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쪽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은 또 지난 2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한 반년 정도의 장은 또 변곡점을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 분위기가 달러 숏으로 돌던 선수들이 이제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분위기고 옐런이 이래저래 뭐 말은 굉장히 고급지게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그냥 버블로 가자. 달러가 약해지니까 세상이 편안하지 않느냐. 네. 작년 말 금년 초처럼 달러 강해지니까 다들 뭐 경기하잖아. 그럼 우리 달러 약세 좀 갈게. 2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뭐 도저히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칸이랑 드라기하고 통화하면서 이틀 연속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이렇게 점도표 점 좀 높이 찍고 금리 좀 올릴 것 같고 달러 강으로 가니까 세상이 못 견디네. 우리 천천히 갈게. 그 대신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돈 더 풀고 국채만 그거 할 게 아니고 회사채든 뭐든 다 산다 해라. 뭐 살 것도 이제 별로 안 이제 살 것도 없으면은 그러면 각 집에 있는 무슨 뭐 아무거나 담보 삼아 종이 쪼가리 같으면 다 받아줘라.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서 훅 갑자기 풀린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악재는 다 호재가 됐어요. 네. 뭐가 악재다 싶으면은 다 또 애들이 나와가지고 BOE든 20이든 BOJ든 나와든 막 완화책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시장은 거기에 한번 저항해 보겠다는 선수들은 전부 다 실려 나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목줄 메인 채로 그냥 던져주는 거 사료 먹고 귀염 떨어야 되는 거죠. 걔들이 한마디 하면은 더들리가 한마디 하면은 강해지나 보다 해서 달러 쇼 치던 거 접어야 되고 또 걔들이 또 약간 또 무슨 뭐 완화적으로 얘기하면 또 달러 쇼스로 가야 되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옐런의 의사 결정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이쯤에서 우리 이제 김상원 팀장한테 잠깐 마이크를 돌리면 지난번에 일본에서 완화책 나온 거 시장에서 안 먹혔잖아요. 예, 실망했었죠. 뭐 내용이 뭐 사실 별 내용은 네. 없다. 포장만 과대 포장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이쯤에서 자 미국이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를 이번에 할 건지 예, 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일본이 저 백엔을 방어하려 그러면 뭔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게 혹시 나올는지 예. 그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올는지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저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은 금리 인상 저희는 뭐 9월보다는 12월 쪽에 한 번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네. 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뭐 글쎄 더들리 12월은 하긴 할 것 같아요. 12월에 안 하면은 네. 일단 그 전에 또 아시다시피 변수가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준이 정치적으로 제일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올리기 어려운 쪽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 인식이고 보면 네. 그런 변수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더들리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그 작년 한 하반기부터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말도 되게 세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세게 하죠. 록하트 총재 같은 경우야 원래 중간으로 있으신 분이셨는데 작년부터 왔다 갔다 하시더니 사실 좀 신뢰를 많이 떨어지셨죠 이제 보면. 예. 저들리도 왔다 갔다 하죠. 예, 좀 왔다 갔다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그 두 분 발언보다는 결국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멜런이 어떤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인데 네. 이번에 저는 잭슨홀에서 그렇게 막 뭐 또 시그널을 잘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또 네. 원론적인 뭐 지표 보고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달러나 이제 신흥국들 자금이 계속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은 그냥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달러에 대한 베팅은 그동안은 달러 강세 제한이었다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는 약간 달러 약세 쪽으로 일단 지금 좀 브렉시트 이후에 자금들은 거기를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브렉시트 같은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러가 안 강해지니까는 이제 보니까 네. 예, 약간은 이제 약세 쪽에 현재까지는 계속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준도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태가 별로 나쁘진 않은 거죠. 이제 보면은 네. 달러가 강해지면 모두가 힘들었고 그거를 이제 알고 하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즐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 굳이 뭐 스탠스를 더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뭐 9월보다는 12월 일단 한 번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BOJ 실질 지표들도 예. 그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건가요? 실물 지표들도 지금 고용이라든지 뭐 그냥 등등. 고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오고 있죠. 예, 잘 나오는데 일단 아직까지 이제 그 연준이 보는 두 개 중에서 물가가 지금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내수 관련 지표들도 약간 미약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고용 물가 지표들이 다 잘 나오면은 누구도 이제 반박을 못 하겠죠. 이제 그러면 시장이 그 미리 알아서 이제 9월인가 보다라고 네. 예, 가는데 지금 더들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시장에서 지표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직 예, 뭐 그렇게 움직이지는 반응 안 하는 미국 것 지표는 같고요. 좀 그 말하자면 시소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한쪽에는 물가를 놓고 예. 한쪽에는 뭐 고용이나 이런 걸 예. 놓고 이게 좋으면 이게 나빠지고 예. 이게 좋으면 이게 나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좀 뭐 혼조 말씀하신 것처럼 혼조를 보이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이 한참 다 좋다고 인정할 때는 네. 지표들이 좀 이렇게 그 일관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아니죠. 예,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예, 저희도 이번에 안 한 거는 이제 내부에서도 워낙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저는 BOJ 내부에서 금정위원이라고 하죠. 네, 그분들이 금정이가. 네. 자기 목소리 잘 안 내는 스타일인데 대놓고 마이너스 금리 반대 안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하고 아까 그 구로다 총재가 최근에 좀 잠잠한 것 같은 말씀하셨는데 뭐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랑 사이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아마 내년에 이제 초에 그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7월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이제 아베도 뭐 총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누군가를 내세워가지고 예, 저희도 뭔가는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 머니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게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뭔가는 하긴 할 건데 이 N이 내려가는 거를 그 막아주려면은 시장이 예상 못한 거를 내놔야 돼. 시장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센 걸 내놔야 될 것 생각내놔야죠. 같거든요. 예, 그리고 헬리콥터 머니 또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면은 헬리콥터 머니 하겠지. 그러면 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른 초식을 좀 센 걸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할까? 그러다가 안 하면 이제 사람을 바꿔서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안 해서 사람을 바꾸려면 시간이 예, 늦어지거든요. 예. 자, 이제 우리 충분히 왔다 갔다 얘기를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결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빨리 하고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 결판의 시간. 순서대로 그 원하는 제일 마지막에 여쭤볼 거고요. 유로 어디까지 보세요? 유로. 유로, 엔, 원 이렇게만 여쭤볼 겁니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유로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유로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현 레벨에서 유로는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유로 안 움직이죠? 예, 안 움직이고 움직이면 다들 머리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유로는 예, 원 달러가 원 유로를 결정하는 예, 게 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 아마 11월 미국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뭐 요렇게 따뜻하게 갈 것 같아요. 네. 따뜻하게 가면 그럼 유로나 파운드 같은 애들도 지금 더 움직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고 엔도 100엔 맞기 위해서 뭐 최대한 다 하는데 100엔 깨기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붙잡기는 힘들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지금 김상훈 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 약간 그런 게 오는데 옐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만 내놓고 시장에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 안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뭐 대도하는 거 무슨 뭐 실질 균형 금리가 뭐 낮아지네 어쩌네 하면서 우리 일반인들 듣기에 뭔 소리지 싶은 거 네. 그런 소리만 장황하게 교수처럼 하고 네. 그래갖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고 뭐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은 뭘 해야 되지 싶은 그런 어떤 잭슨홀이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럼 당분간 하여튼 우리 원화도 뭐 1090원 당국이 막는다고 막았으니까 설령 깨진다고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추가 20원, 한 1070원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가봐야 많이 가봐야 1070. 네, 예, 그 아래로는 안 간다. 예, 뭐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면은 미국에서 진짜 제대로 사인 준 거죠. 가리마 타준 거죠. 확실하게 가라. 달러 여기서부터 한 1, 2년 더 가도 좋다. 더 약세 가도 된다. 예, 그런 게 나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일시적으로 테스트하는 구간이 한 1070까지 보시는 거고 네. 원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자리는 1100원 정도 보시나요? 아니면 더 위로 보시나요? 네, 요 1,100원 근처가 아닌가 싶고 뭐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수출업체들 아직 못 팔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네. 또 수입업체들 또 연내 들어오는 어떤 유산세 결제 미리 해지했던 부분들 당혹스러운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골탕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하는 레벨까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그건 한번 세게 꺾인 장이니까 조금만 올라오면 본전 생각이 나올 매물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 3년 후를 봤을 때 하다못해 내년 이맘때만 보더라도 여기보다 더 내려갔다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기업체 입장에서든 아니면 환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그런 것 같아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어떤 중앙은행이 떠받치는 요 어떤 약간의 버블 낀 장 이게 언제까지 지탱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빵 터졌을 때는 세상 어수선하면 뭐 수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달러거든요. 예. 이제 그 상황이 언젠가는 온다고 보고 길게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거죠. 달러롱은. 달러롱은 예전에 그 빅쇼트 영화에서 그 목이 무너진다 쪽으로 배팅하고 나서 2, 3년을 갔다가 머리 빠지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네. 지금 달러롱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금년 한 반년 사이에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뭐 본전 챙기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뭐 현역 중에 마지막 배팅이다 생각하고 손절 길게 잡고 가면은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원화 상단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원화 상단 하단은 1070. 예, 아래쪽은 1070 그리고 뭐 저한테는 좌우지간 요즘은 제가 국제금융정책국장 성함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2003년, 2004년 그 무렵에 최준경 국장 네. 그때 이후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최준경 환율 입에 오르내릴 사람들은 다 현역에서 다 물러났습니다만 물러났죠. 1140, 1150 이게 이제 늘 분수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1100은 공방입니다만 위로 가면은 또 1140 내지 1150 가면은 또 한동안 거기서 또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은. 그래서 뭐 지금 러플리 보면은 한 뭐 6, 70원 레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선태 팀장님. 이제 숫자 얘기하는 타이밍입니다. 네. 유로 환율, 엔화 환율, 다음에 원화. 유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유로 환율은 이제 그 브렉시트 때 이제 좀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원상복귀하는 이런 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달러하고 곁들여서 보면은 네. 역시 유로 강세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은 네. 과거 이제 레인지를 볼 때는 뭐 그렇게 그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레인지가 이제 좀 크지는 않은 뭐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도 역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네. 여기에 일단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 달러엔 엔달러죠. 엔화요? 엔화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백엔선이 어떤 상징적인 수치도 있지만은 네. 과거 이제 그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도 이제 백엔선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머물렀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엔선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본 당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헬리콥터 만이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하든 간에 두 자리는 좀, 막아낼 거다. 한동안은 이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일단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제 펀더멘탈 요소를 보면은 그 내수 지표가 이제 가장 펀더멘탈 요소 중에서 엔화 강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내수 부분이 그렇게 일본 쪽이 살아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화 강세를 촉발시켰던 무역 수지가 좀 적자로 돌아서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엔화 강세가 다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100엔 때는 뭐 그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뭐 이런 힘이 그 정도는 있다고는 된다.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내년도 정도 가면은 이제 좀 90원대로 다시 갈 수 있다. 좀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올 하반기 중으로 원화 하단을 지금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원화 하단은 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뭐 1,100원이 이제 펀더멘탈 이야기는 뭐 좀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시장 수급으로는 시장 수급으로는 뭐 그 이하로도 어느 내려갈 정도까지?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 뭐 당국의 의지에 달린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당국에서 좀 신호를 보이는 부분이
1,080원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이고요.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그 이하도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장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예,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상단은 어디까지 보세요? 상단은 이제 그 200일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어떤 금리 인상 이슈라든가 은행 위험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거의 200일선 근처나 200일선을 소폭 넘어가는 이런 행태가 일단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뭐 연말로 본다면은 뭐 1,070원이나 뭐 이 정도가 일단은 1170? 1,170원이죠. 네. 예, 그 정도가 일단 좀 상단이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근데 상단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생길 경우에 나오는 거고 현재로 놔두면 하단 쪽으로 가는 게 예, 추세상으로는 좀 하락세가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경청하신 김상원 팀장한테 이제 넘어가면 주식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앞에서도 많이 이제 저희 얘기 나눴던 중에서 가장 기본은 지금 그 이제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네. 달러가 생각보다 안 강해지면서 돈들이 그리고 이제 완화책 계속 하겠다 이런 기대 때문에 돈들이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네. 달러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좀 많이 갔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 돈들이 이제 지난해 고생을 했던 신흥국들 쪽으로 다시 가면서 신흥국 주식 채권 시장 지금 다 좋고요 보면 무지하게 좋잖아요. 예, 신흥국 그러니까 뭐 통화 주식 채권 다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식 시장도 첫 번째는 이제 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이제 그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펀더멘탈로 보면은 사실 우리 뭐 그렇다고 국내 매크로가 아주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 실적도 뭐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또 전반적으로 아주 막 그 실적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탈 매크로보다는 돈의 유동성의 힘으로 한번 이제 국내 주식이 지금 오르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중에 소위 이제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에 이제 뭐 그 제품이 잘 팔리는 부분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이제 그 그룹주 전체적인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 이슈 때문에 또 좀 오르는 부분이 있고 네. 어쨌든 뭐 시총 비중이 큰 전자가 또 끌고 가니까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신흥국 돈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한국에 뭐 투자는 그냥 인덱스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 이런 거 하면은 ETF는 아니고 인덱스 펀드나 이런 쪽에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그냥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코덱스 200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게 되면은 그냥 또 오르고 지금 그게 이제 끌고 온 것 같고요 보면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도 저희는 하우스베 같은 경우는 상단은 한 현재 2050 오늘 뭐 고점 연고점이고 하고 한데 여기서 한 2100 정도까지를 저희는 상단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더 넘어가려면은 이제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끌고 왔던 그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느냐 그게 이슈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화 강세랑 주식이랑 같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될 거냐가 첫 번째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의 변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워낙 상반기 연초에 막 뭐 이슈도 많고 막 뭐 중국 막 문제 생기고 하니까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기업 실적도 안 좋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좋게 나와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눈높이가 약간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하반기에 그거를 충족을 시켜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전자가 쉬면은 그 다음에 뭔가 받아서 같이 끌고 가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두 번째 세컨 티어들이 뭐가 있어줄 수 있냐. 근데 그게 지금 사실 딱히 또 없지 않습니까? 세컨 티어는 안 보이죠. 예,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가두리다, 박스키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보통 한 1900 정도 하단 2050 상단 이런 들어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 2050 뚫리는 건 맞아요? 뭐 일단 오늘 좀 뚫었으니까요. 아니 뭐 며칠 전에 뚫렸었지. 뚫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여튼 2050 근처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게 확 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도 상당히 100 정도까지는 뚫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못 뚫었을 때보다는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 힘으로 뚫고는 올라가는데. 근데 요즘 무슨 그 펀드들이 아예 그 가두리를 상정한 펀드들이 다 맞습니다. 많이 팔려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2050 가면 무조건 그냥 팔게 돼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있고,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투자자분들도 이제 뭐 인덱스도 많이 하고 ETF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레버리지도 하는 반면에 인버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또 그걸 또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수 상단을
추세적으로 더 뚫고 올라가려면은 받쳐줘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게 못 받쳐주는 와중에 이제 그를 제약하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약간 높아는 지지만 다시 또 좀 이렇게 주춤하지 않을까. 다시 주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증시의 지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증시의 참여자들은 다 불행한 증시가 될 거다. 뭐 이런 뭐 일부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일부만 예. 대부분은 좀 불행한 예.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 이제 경제 채널에 오늘 뭐 캐스트들이 나와갖고 오늘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네. 너무 웃을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제 것도 마이너스예요. 제가 보는 포트폴리오를 쫙 보면 뭐 제가 구경만 하는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러긴 한데 쫙 한 10가지 놓고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나만 빨갛고 나머지 다 파래. 예, 그게 물론 제 보유 종목도 그게 있지만. 현실이죠. 네. 예. 아, 이게 참 갑갑하네. 자, 우리 집중 토크는 여기서 뭐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